비바람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No, 무엇이라고 please.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친 자연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홀로 사시는 70살의 권순옥 할머니입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던 그날 할머니는 조상님의 위패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비바람을 뚫고 친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저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어냈고 며느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태풍 좀 분다고 안 죽어요 라는 비수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사실은 며칠 뒤 그 아들이 온 언론 매체 앞에서 효자의 표본이자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정한 태풍은 어떻게 사람의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이 잔혹한 인간성의 실체를 드러냈을까요? 오늘 인생 도서관에서는 권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비바람 뒤에 숨겨진 가슴, 아프고도 깊은 성찰을 주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순옥입니다. 올해 70이고 경기도 가평상 이슬계에 있는 오래된 벽돌집에서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추억을 지키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마치 때 묻은 걸레처럼 거무죽죽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오후인데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두웠지요.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대며 창전의 대추나무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나무십들이 찢겨나가 창문에 난폭하게 부딪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속 앵커는 엄중한 얼굴로 보도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보라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위성 구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태풍 해쿠이가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고 제가 사는 산간 지역에는 이미 산사태 위험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위험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이장님도 아침 일찍 들러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꼭 떠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가셨습니다. 밖의 상황을 보니 도저히 이 집에서 버틸 순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액정이 누렇게 변해버린 오래된 휴대전화를 들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가고 나서야 겨우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수야? 제가 짐이 되기 싫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여기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 내가 오늘 밤만 거기서 좀 지낼 수 있을까? 딱 하룻밤만. 바람 좀 잦아들면 바로 갈게. 전화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게 하며 말을 흐리더니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정혜림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거기 지대도 높은데 물 안 차요. 괜히 겁먹지 마세요. 아들은 마치 성지라도 받은 양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혜림이 말이 맞네. 문단속 잘하고 집에 계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나 내일 화상회의도 있어서 엄마 오면 불편해. 조심하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듯 속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마음이 차가워졌지만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옆에 있어서 아들이 말하기 곤란했겠지. 내가 직접 찾아가면 설마 이 비바람 속의 늙은 애미를 내쫓기야 하겠어?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인데. 작은 가방을 챙겨 갈아입을 옷 몇 벌과 통장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혹시 몰라 비상금도 챙겼습니다. 정 안 되면 아들 집 근처 모텔에서라도 자는 게 이 낡은 집을 지키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커다란 비닐을 찾아 묵직한 조상님의 신주를 몇 겹이고 싸서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마지막 뿌리를 지키는 심정으로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가전제품들을 높은 곳으로 옮긴 뒤 비를 뚫고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괴상한 보따리를 안고 서 있는 제 모습에 경비원은 경계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동호수를 대고 나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정갈하게 차려입은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숨기지 못하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밖의 비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헤리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 설명은 듣지도 않고 그녀가 말을 잘랐습니다. 집도 좁은데 오시면 저희는 어디서 자요? 태풍 온다고 안 죽으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뚝 인터폰이 끊기고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벨 위에 올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밝고 견고한 유리문 안팎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안은 따뜻하고 안전한데 밖에는 위패를 안고 비에 젖은 채 불황자처럼 서 있는 노파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서 있자니 양쪽에서 바람이 몰아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위패를 안고 있던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라는 건 젊었을 때나 남자의 마음을 사는데 쓸모가 있는 법이지요. 제 나이가 되면 눈물은 그저 남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성가신 것이 될 뿐입니다. 이른 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아들집 문턱을 못 넘었다고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한겨울 얼음 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머니에서 젖은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믿을 수 없다면 돈을 믿어야 했습니다. 수치심을 뒤로 하고 근처 모텔을 찾아가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카 지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오빠의 외동딸입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방금 뉴스 봤는데 가평 쪽에 산사태 위험 경보 떴다고? 이장님, 단톡방에도 대피하라고 난리예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숨 가쁘게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절당했을 때도, 며느리의 독설을 들었을 때도, 혼자 모텔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나지 않던 눈물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한 관심 한 줄기에 터져버렸습니다.
억눌렀던 흐느낌이 제어할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모, 와해 그러세요? 울어요. 무슨 일 있는 거죠? 지영이 당황해서 울먹였습니다. 제발 말 좀 해봐요, 고모. 나 괜찮아.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집 아니야. 나왔어. 지금 어디세요? 지영이 다그쳤습니다. 저는 눈앞의 괴물 같은 아파트를 보며 차마 아들 집 앞이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망신을 참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거든요. 그냥 밖이야. 고모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위치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영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흐르는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아들은 저를 문 밖에 버렸는데 가끔 명절에나 보던 조카딸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비바람을 뚫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니요.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영이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빗줄기를 가르고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영이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제 모습을 보고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모 외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서 제 외투 받으세요. 지영이는 자기 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고는 제 품에 있던 묵직한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무거운데. 조상님, 위패란다. 제 말에 지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언가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차로 부축했습니다. 따뜻한 저 안에서 지영이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뒷좌석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제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생강차를 건네주더군요.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하며 이따금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필 뿐이었지요. 현명한 사람은 묻지 않아도 아는 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지영이의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영이는 하나뿐인 침실을 제게 내어주고 본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가평 산간 지역에 심각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흙탕물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돌고 구호대원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진흙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앵커는 2명이 실종되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이 우리 집이 있던 자리를 비췄을 때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집도 벽돌담도 수십 년을 함께한 대추나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용돌이치는 흙탕물과 잔해들 뿐이었습니다. 집이 사라졌구나.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지영이가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저 역시 저 차가운 진흙 속에 묻혔을 테니까요. 휴대전화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전부 아들 문수였습니다.
첫 전화는 새벽 6시였지요. 제가 죽었을까봐 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사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당황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밤새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배터리가 나갔었어. 제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아들은 안도하는 듯 하더니 이내 가식적인 꾸지람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집에 안 계시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헛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걱정했다면 어젯밤에 저를 들여보냈겠지요. 정말 걱정했다면 직접 차를 몰고 가평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제가 죽어버리면 본인이 받게 될 불효자라는 낙인이 두려운 것뿐이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에 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영이네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우울해할까봐 옛날 영화들을 찾아주고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퇴근하면 조잘조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작은 아파트가 아들의 커다란 아파트보다 훨씬 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8일째 되는 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장님에게 전화를 받은 지영이가 기쁨에 겨워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모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알고 보니 제 집이 있던 땅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공원 조성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보상 절차가 지연되다가 이번 재난을 계기로 전면 수용 및 특별 보상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토지 수용비 주택 철거 보상금, 재난 위로금 등을 합쳐 총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2억 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니? 0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야. 지영이는 저를 안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공문도 곧 내려온대요. 고모 이제 노후 걱정 끝이에요. 이 소식은 이장님을 통해 동네방네 퍼졌고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뉴스데스크를 보던 지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모 저기 문수 오빠 아니에요? 화면 속에는 태풍날 저를 내쫓았던 아들 문수가 노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폐허가 된 가평재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비통함이 가득했고 임에는 진흙을 묻힌 채 이재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혜림이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지요. 그들이 빌린 트럭에는 수혜민을 돕는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 어머니 댁도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며느리 혜림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모님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태풍 오기 전날 산사태 경보가 나자마자 남편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카메라는 아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저희가 극진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고향 이웃들이 겪는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러 왔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단톡방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문수 씨 정말 효자네. 며느리가 천사야. 순옥 씨 복받았네. 그 가식적인 말들이 제 가슴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완벽한 거짓말로 자신들을 영웅으로 만들었고 제가 버림받았던 그 비참한 밤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진실을 말한다면 오히려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제 입을 막고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12억 원을 가로챌 완벽한 무대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부들부들 떠오는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영아. 이제부터 이 연극의 결말은 내가 고쳐 쓸 거니까.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최고급 영양제와 선물을 들고 지영이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지영이네서 이렇게 오래 계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아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방송국에서 폭풍 속의 진실한 효도라는 특집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왔어요. 엄마가 나오셔서 제가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제 승진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의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전 국민 앞에서 그들의 효행을 증명해주고 나면 12억 원은 자연스럽게 효도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주마. 방송 당일 저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붉은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들은 계속해서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태풍날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들 집에 있어서 행복하다고만 하세요. 스튜디오에 조명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아들 내외의 선행을 소개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그들이 재난 현장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관중들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앵커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시겠어요. 모든 조명과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제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저는 마이크를 꽉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 조카 지영이입니다. 전원이 침묵했습니다. 태풍이 오던 그날 밤 서울에서 비바람을 뚫고 달려와 저를 구해준 건 지영이었습니다. 제 친아들은 제가 대피하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을 때 태풍 좀 분다고 안 죽는다며 저를 문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스튜디오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저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70살 먹은 노모가 위패를 품고 비를 맞으며 서 있을 때 아들 집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방송에 나온 봉사도 다 보여주기식 연극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앵커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아파트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전 국민이 직접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 보상금 12억 원은 아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모두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생방송 신호는 긴급히 끊겼지만 이미 진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스튜디오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여론의 폭풍은 태풍보다 거셌습니다. 아들 문수와 며느리 혜림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살던 아파트를 팔고 도망치듯 동네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1년 뒤 가평에 조성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보상금 중 일부로 지영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작은 집을 샀고 남은 돈으로 순옥 할머니의 따뜻한 둥지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지영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모 태풍날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꿈에 나와서 고모를 꼭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고모가 저 어릴 때 업어 키워주신 거 다 안다고요. 저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풍은 제 낡은 집을 앗아갔지만 대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이름이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꺼이 문을 열어주는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비바람 뒤에 찾아온 이 평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줄 진정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시겐난.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나 비슷한 주제의 다른 사례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